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7급 국가직 추가채용 행정학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선 공단기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윤세훈입니다. 자, 26년도 1월 24일 날 시행된 시험이고요. 행정학 시험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하나, 두 개 정도 이게 틀렸을 때 96점, 92점 정도가 이제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1번에 중앙정부가 교부할 때 지출 용도를 제한한다 하면 이건 특정 재원이에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재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딱 틀렸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번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1번이 분명히 틀렸고요. 2번은 이제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등 이런 세금들을 모아놓고 있다가, 그죠? 이 돈을 필요한 지역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공유된, 그렇죠? 공유된,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의 세금에서 온 거지만 지역의 독립적인 재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원래 국세지만 지방이 쓸 돈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돈을 누구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들이 공유해서 나눠서, 필요한 지역들이 나눠서 갖다 쓰는 이런 공유된, 그리고 지역의 독립된 재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다 라는 성격을 가진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가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타는데요.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건 수요액분의 수입액이 1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액이 만일에 100이 필요한데 내가 수입이 50밖에 안 될 때 1보다 작겠죠. 내가 100이 필요한데 50밖에 수입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돈이 부족하죠. 이렇게 돈이 부족한 지역이 타가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못하고요. 사실 돈이 좀 부족한 지역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수직적으로 국가가 일단 돈이 많으니까 국가의 돈을 일부를 지방에 내려보낸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지역에 돈을 더 보태주면서 재정을 조정하는 거고요. 또한 부자 지역은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지역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격차를 또 이렇게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은 물론 수평적으로도 재정을 조정한다. 여기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지역이 결국은 타게 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지역과 돈 없는 지역이 비슷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정적 결함이 있다. 그 얘기가 결국은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정 이론이고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하고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행정학 이론 중에서 이렇게 이론이 나올 때 합리적이라고 딱 나오면 경제학 베이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를 공공 부분에 도입한 거죠. 이런 걸 종합하면 이걸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고 합니다. 자,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를 연구하는 이론인데요. 정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 독점에 있다고, 독점. 너무나 독점적인 정부 구조가 정부 실패를 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경쟁으로 갈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쟁에. 원인은 독점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가는 이 구도를 평생 연구한 학문이 있으니 그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적으로 분명히 비시장 영역이에요. 정치, 행정과 같은 비시장적인 의사결정을 독점과 경쟁의 구도를 연구한 경제학을 도입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라 하고, 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합니다. 경제학은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개개인들의 선택을 다 모으면 우리 사회도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가장 좋은 선택을 모으겠다. 그게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면서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보다 공공선택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에 개체주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면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한 거, 이걸 합치면 우리가 공공선택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2번까지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3번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노동의 대가, 노동을 행한 대가로 받는, 네가 이만큼 노동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줄게, 이런 구조로 이 원칙을 적용한 보수들은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같은 거예요. 자, 노동대가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보수는 직무급, 직능급, 생활급, 연공급, 성과급 이런 게 있는데요. 보통 어디에? 직무급이나 직능급이나 성과급 등에 보통 노동대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생활급이나 연공급 같은 경우는 내가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노동한 만큼, 기여한 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구도보다는 너가 내가 이만큼밖에 안 했지만 너의 생계비로 적어도 이만큼 주겠다. 너의 노동력의 대가는 사실 2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너의 생계비로 내가 200만 원을 줄 거야.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뭐는요? 생활급은요. 연공급도 비슷한 논리예요. 그죠? 오래 일하면 많이 주겠다. 이 사람이 일한 기여도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일했기 때문에 너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활급과 연공급 같은 경우는 보통 노동력의 대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직무급은 내가 노동의 대가로 내가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주겠다. 쉬운 일을 하면 적게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당신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 주겠다. 그렇죠?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당신의 노동의 결과, 그 실적을 기준으로 주겠다. 성과급이죠. 그래서 생활급은 노동 대가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급이 딱 동일 직무, 너의 난이도, 너가 한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동일 보수를 주겠다. 이게 직무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급은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고요. 이걸 이제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원칙이다. 뭐 이것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려면 오래 일했다고 많이 주면 그냥 일 안 하고 오래만 그 조직 내에 있어도 월급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능력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의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디에? 성과급에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과급에 더 가까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되는데, 직능급은 아니고요. 직능급은 노동력의 가치 혹은 다른 말로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려면 생계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생계비도 같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수를 조정해 주면 생활에 맞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급에 좀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고 2번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고요. 자, 변혁적 리더십이 딱 나오면 오답에 거래적 리더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리더가 보상을 해주고 부하는 보상만큼 노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관리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4번에 부하에게 조직의 목표와 목표달 경시, 자,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건 거래적 리더십이죠. 자, 변혁적 리더십의 4가지 요소는 카, 영, 개, 지죠. 그렇죠? 카리스마, 영감, 비전 제시,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 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개별적 배려예요. 개별적 배려. 자, 이번에 부하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 이게 지적 자극, 새로운 관념의 촉발이라고 보고요. 3번, 부하에게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이게 비전 제시, 영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5번이고요. 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특별회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특별회계는 특별히 통단한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어요. 항상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통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완전성 원칙이죠. 완전성 원칙과는 관련이 없고요. 예외가 아니고요. 통일성 원칙과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자, 특별하게는 자, 보통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할 때인데 정부가 이런 특정한 사업을 할 때 대표가 정부 기업을 운영할 때예요. 정부 기업은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 조달, 책임운용기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조달, 양곡 이런 게 정부기업이고 정부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로 운영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용이하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통제가 되는 돈들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가 이제 국가의 금고에 들어와서 통제되는 돈들이고 국고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나가는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은 신축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는 돈들이고 그 중에서도 기금이 가장 재량이 큰 겁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도 신축성이 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가 용이한 거 아니고요.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설치하는 거. 이거는 추경이야, 추경.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을 이제 수정해서 추가하는 건데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등 그렇죠. 대내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 그러니까 추경이냐, 추경. 그래서 4번은 자, 이렇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이거는 추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고 이 정도도 뭐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5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6번 정책 분석 기법에 대한 그 중에서도 비용 편익 분석이고요. 자,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기회비용, 소비자잉여 개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자, 이때 비용과 편익을 다만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용, 무형의 편익까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기회비용, 소비자잉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용까지 다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에 자, 정책 대안에 관련된 유무형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한다. 자, 이때 다만 이 비용과 편익은 사실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서 비교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미래값을 현재로 가져올 때 이용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할인율. 할인율 개념을 사용해서 미래값을 현재로 가져와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이용하는 게 할인율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자, 그런데 비용 편익 분석은 철저하게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능률성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형평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평성이나 재분배적 편익과는 실제 비용 편익 분석은 판단할 수 없고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형평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 2번이죠. 뭐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7번인데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고 다만 이런 개념들까지 우리가 행정학적으로 막 열심히 공부하기는 좀 힘든 문제들이에요. 다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죠? 생소할 수는 있죠. 왜?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는 이해될 거예요. 근데 소진은 뭐지? 근데 영어로 써 있잖아. 번아웃. 그죠? 번아웃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고.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막 공부하고 이런 내용을 내가 정리하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기출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를 잘 접근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문제도, 이번에 시험 보셨던 수험생들 보시면 그래도 답은 잘 맞추시더라고. 자,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소진과의 차이를 좀 간략하게만 좀 이해하시면요. 직무 스트레스는 과도한 업무나 대인관계 갈등, 시간적 압박 등에 따라 요구되는 어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뭔가 외부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오는 심적 압박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시적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여서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야. 번아웃. 그렇죠? 그래서 이는 장기간 직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반응이 이제 직무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더 단기적이고 소진은 좀 더
장기적 개념이죠. 여하튼 둘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는 이직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자, 스트레스는 또 역할 모습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정확히 내 업무가 정확히 인지가 안 될 때. 여러분들도 행정학 공부해 보시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그럼 뭐요? 그 안에 역할 모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거에 대한 모호성과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발생한다가 아니라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직무 소진은 구성원들이 4번.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과 탈진을 의미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3번. 직무 소진은 직무 스트레스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답은 3번이고요. 그런데 이런 개념적으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자, 우리가 오답의 느낌이 물씬 난다. 어디서? 3번에서. 자, 오답의 18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학원에서 그 강의 올라가 있어요. 기적의 찍기 특강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공단기가 아니시다 하시면 제가 당근쌤 윤세훈이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이 안에 이 기적의 찍기 특강을 짧게 해서 1시간 40분 분량 정도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공단기에서는 이제 기적의 찍기 특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오답의 가장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A보다 B예요. 행정학의 오답은 절대로 해석에 의미를 해석시켜서 그 의미 해석을 통해서 틀렸다 이렇게 안 만들어요. 단어를 바꾸는 거야. 단어를. 그 중에 가장 바꾸기 좋은 게 A보다 B죠.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B보다 A.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오답이 될 수 있게 아주 명확하게 오답을 만드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직무 소진이 직무 스트레스보다 A가 B보다 이게 이미 오답 느낌이 나고 거기에 반대말 장기, 단기 이런 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돼 있어 이게 단기 보다도 오답 느낌이 나는데 단기도 오답 느낌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오답 포인트가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오답 포인트가 2포인트, 3포인트 섞여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딱 오답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몰랐을 때, 자, 이 문제, 자, 보세요.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를 위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A와 B를 써놓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서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원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무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를 다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A와 B를 내가 바꿀 거야. 그래서 A, B보다. 그죠? 그 개념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단기, 장기를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오답 느낌이 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런 느낌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처음 나는 행정학이 이렇게 오답 만든다는 거,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면 꼭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오답을 만드는 18가지 포인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제 모의고사 강의들은 다 이런 18가지 포인트를 훈련시키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8번.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는데요. 자, 중층제와 단층제 이 개념이 있고요. 자, 중층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유리하다 되어 있는데요. 자, 중층제란 건 자치단체 안에 또 다른 자치단체를 둘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층제고요. 단층제는 자치단체 안에 다른 자치단체를 아예 못 두게 만드는 게 단층제죠. 자, 그런데 이제 단층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의 명확화예요. 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중층제 같은 경우는 기초 책임이야, 광역 책임이야.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층제는 무조건 여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자, 행정 책임의 확보가 도움이 되는 건 그건 단층제입니다. 그런데 단층제는 국토가 너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국토가 너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자치단체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단층제로 하면. 그럼 이거 국가 혼자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중층제를 하면 국가 대신에 국토가 너무 넓고 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면 자치단체가 많을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중간에서 광역단체가 그 안에 있는 기초단체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중층제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층제를 하면 국토가 너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층제는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하기가 용이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중층제, 단층제 개념만 아셔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개념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틀렸고. 자, 다만 니은이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행정계층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3층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자, 특광구 이렇게 외워져 있어요. 특광구.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를 둔다. 특광구. 광역시는 광자군. 광해군 말고 광자군. 그 다음에 도에는 도시군. 도시군. 특광구. 광자군. 도시군. 그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죠. 그리고 읍면동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자치계층이고 여기가 행정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단층제가 두 개가 있어요. 세종시와 제주도는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죠. 그래서 단층제로만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밑에 이제 행정계층으로 읍면동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행정계층으로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행정시가 있고 읍면동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자치계층이고 여기 행정계층이니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3층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행정계층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거 보통 하나인데, 그죠? 여기는 두 개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하냐면, 표현은 이제 여기가 보통 자치계층이고 행정계층이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자치계층, 행정계층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자치계층은요,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행정 업무, 여러분 제주도도 행정 업무를 하겠죠. 여기도 이건 다 행정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계층은 자치계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치계층으로 표현하지만 자치계층이면서도 행정계층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치계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행정계층으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고, 여기 자치계층이 될 수 없고 행정계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데도 다 뭐 읍면동이 하는 역할처럼 도청에서 행정업무 하고요, 시청에서 행정업무 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고, 여기는 자치계층은 안 되고 행정계층으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계층적으로 이해하려면 하나, 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런 데도 하나, 둘, 3단계로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2개로 돼 있고, 도 안에 있는 50만 이상의 시,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단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는 행정계층으로만 따지면 총 몇 층제다? 3층제다. 왜? 얘도 행정계층이기 때문에. 행정계층,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고, 여긴 자치계층은 안 되고 행정계층으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층제다. 근데 이제 얘가 좀 세모하되 둘 다 틀린 거니까. 그렇죠? 자, 자치계층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는 2층제이지만, 자, 특광구, 자치계층으로는 2개가 있죠. 그죠? 하지만 세종시는 단층제다. 그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죠. 제주도도. 그래서 자, 이런 지역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중층제라는 거고, 준층제고, 세종시는 단층제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여기만 행정계층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제주도도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하나, 둘, 셋. 행정계층으로 전체로 보면 3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계층으로는 3층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기출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합치면 제주도는 3층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다 합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애매하지 않게 하나, 둘, 셋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내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명확할 수 있지만 이 자치계층은 원래 자치계층이자 행정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층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맞을 수도 있구나 해서 세모를 좀 치시고, 다만 명확히 틀렸고 이건 명확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답이 틀린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고요. 9번.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갈등에서 얘도 이제 사실 4번이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개념이고, 그런데 1번, 2번, 3번이 너무나 뭐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에서 네가 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갈등은 전통적 견해는 갈등을 무조건 나쁜 걸 봤죠. 전통적 견해는 갈등이 부정적이다. 아마 행태주의 견해는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해서 제거가 안 된다. 수용론이고, 상호작용주의는 오히려 갈등이 긍정적 갈등, 조직 발전의 추진력이 되면서 긍정적 갈등의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전통적 견해는 갈등을 부정적으로 봤고, 또 오히려 갈등이 조직 발전의 추진력이 되면서 조직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승기능도 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조 측면에서 보면 개성과 참모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발생한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 표현이면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답 느낌이 약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걸 ADR이라고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ADR이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대학 교수님 책에서 새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 갈등의 조정에 대해서 조정할선, 재정, 중재 이런 것들을 제가 ADR이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안적 분쟁 해소 제도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온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대학 교수님 책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계속 수업 시간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간략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 보실 때 사법제도에 소송이 있고요. 소송이 아닌 대안, 그렇죠? 소송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 분쟁 해소 방식이 이제 중재, 조정, 협상 같은 겁니다. 자,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그런데 이제 소송이 아닌 제3의 분쟁 해소 기구를 만들어 놓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중재, 조정, 협상인데, 이제 제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 건 이제 중재는 대신에 구속력이 있지만 조정은 구속력이 약하다. 협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시험이 나오면 이제 중재와 조정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이들은 뭐가 아니다? 소송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분쟁 해소 방식들을 AD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와 조정을 비교할 때 여기 이제 약간 중재, 약간 재판할 때 제 느낌을 생각하셔서 구속력을 주는 거고, 자, 조정은 구속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에 실패하면 제3자가, 법원이 아닌 제3자가 갈등 당사자 위임보다 권위를 갖고, 그렇죠? 이게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조정은 자율적 갈등 해결입니다. 강제 개입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이 ADR인데, 이들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민사소송의 종류가 아닙니다. 소송이 아니죠. 소송이 아니죠. 답은 4번. 이게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1, 2, 3에서 오답될 게 없고요. 4번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소송이 아닌가? 이거 생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답이 없네 하다가 3번 하실 분도 있고 4번 하실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4번은 시험에 올해 나온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참고를 좀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답률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의 한 종류는 이거를 이제 소송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정답률이 1번, 2번, 3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4번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문제도 사실 4번이 오답 느낌이 굉장히 나긴 나요. 뭐냐면 여기는 너무나 일반론적인 얘기가 써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가 어려운 문제, 뭔가 생소하지만 뭔가가 오답을 만들려고 뭔가를 막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고 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답 느낌이 좀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이거 일부러 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막 글을 쓰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민사소송의 한 종류인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 만들려고 딱 집어넣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가 오답 포인트에서 어색한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어색한 표현. 글을 인위적으로 오답을 만들려고 뭔가 집어넣다 보니까 어색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9번, 4번이고요. 10번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는 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법정주의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 내용은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행정기관은 4번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때는 항상 법에 근거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뭐 이건 1번, 2번, 4번 당연한 얘기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아도 기술적, 단순한 describe 하는 정도 기술적 사항이나 굉장히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면 굉장히 경미하니까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상위법령에서 규칙을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이런 경미한 사항은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규제법정주의가 있고 그에 대한 예외가 있는 거죠. 정할 수 있다.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사항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규제법정주의를 딱 공부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번 너무 쉽고 2번도 4번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3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3번을 택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죠? 자 11번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수능과 불응에 대한 얘기고, 여기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정책 집행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험에서 오답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 마지막에 약간 어려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덩칸.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놓고요. 4번 ADR.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뒤에 놓으면서 조금 생소하게 만든 보기들이 좀 있는 거죠. 오답에서. 자, 그래서 11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수능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불응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대상 집단의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비용을 야기시키는 거죠. 경제적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정책이 반대가 일어나겠죠. 불응을 초래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정책 내용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면 수능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4번에서만 덩칸은 정책 대상 집단의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를 수능에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1, 2, 3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4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오답 포인트 뭐가 있냐면 포함한다. 우리가 오답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고 오답이 잘 돼요. 자, 두 번째는 자, 내면 반대가 뭐예요? 외면이죠. 내면적 외면적 가치관 변화를 수능에 포함시킬 거냐 시키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덩칸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답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너무 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생소한 문제를 내놓는데 거기에 오답 포인트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덩칸은 자, 내면적, 외면적 이런 변화를 수능에 포함시키냐 제외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덩칸 얘기는 사실 배우기 좀 힘들죠. 그런데 정책 수능은 정책 결정에 불응하지 않고요. 그죠? 정책에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어떤 겉으로만 보이는 외면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몰라. 그런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책 수능입니다. 그런데 정책 수용은
정책 결정에 일치된 외면적 행동, 그러니까 잘 따르고 있어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잘해. 그런데 어디까지?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인 거죠. 그게 정책 수용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명시적 정책 결정에 일치한 행동 외에도, 그러니까 잘 따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묵시적으로도 잘 따르는, 그냥 막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가장 광의 개념이 이제 정책 동조예요. 근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수용 개념이에요, 수용. 그래서 여기 보면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로 수능 포함시키는 건 그건 수용, 정책 수용에 대한 얘기고요. 수능은 외면적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는 이게 얘기죠. 답은 4번인데, 자, 이것도 4번을 모를 수는 있어요. 수능과 수용 개념을 우리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답이 4번밖에 안 되겠다라는 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오답 포인트, 그죠? 다른 건 다 쉬워. 그런데 4번에서 혹은 다른 보기에서 일단 뭔가 생소한 개념을 두면서 거기에 오답 포인트를 집어넣고 지금 오답을 나 오답이야, 넌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나 오답이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느냐가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푸신 분이 있고, 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없으면 못 풀어,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 기적의 찍기특강을 꼭 들어보시고, 그죠? 그와 함께 이게 공단계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제 당근쌤 윤세훈이라는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중지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는 제도이다. 되어 있는데요. 자, 품목별과 성과주의 계획에서 연기준이 있고요. 제가 품성이 개형이야. 품성, 개형인데 품성은 점중주의고 개형은 합리주의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준은 점중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주의에 근거한 제도이다. 볼 수 있겠죠. 2번,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지출 대상의 한계를 규정한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 연필, 노트, 컴퓨터처럼 이렇게 지출 대상, 지출 물품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뭐 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렇죠? 관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예산으로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예산이 품목별 예산이에요. 그래서 지출 대상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주 예산은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것도 약간 세모가 있어요. 원래 이제 과거의 기출은 투입 요소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투입 요소 중심이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하니까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투입 요소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보는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얘는 당연히 이제 투입 요소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과. 그리고 투입 요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과까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면 약간 세모치 시대에 너무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4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여기 보면 상향식 분권화 때문에. 자, 일단 3번부터 보시면, 자, 성과주 예산은 그래서 이렇게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통해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입, 과정, 산출까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성과까지 나아가겠는데 좀 한계가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게 투입 요소에서부터 어디까지? 산출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뭐 연결했을 때 너무 오답이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애매해요, 약간. 그러나 이 정도면 너무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4번 계획에서는 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을 선택해서 재원 배분의 권한을 분권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서는 굉장히 계획에 근거해서, 그렇죠? 최고관리자 전문가의 판단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집권적 하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죠.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번이 분명히 틀렸고, 여기 오답 포인트 딱 있잖아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약간 세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번 이제 그 시험의 특징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정도를 세모로 잘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주도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그러니까 행정계층은 3층계다.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게 세모. 또 이거 투입 요소와 이제 성과까지 가냐. 원래 산출이거든. 성과까지 가냐. 또 투입 요소가 아니라.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세모야. 그렇죠? 근데 얘는 명확히 틀렸죠. 이제 우리가 행정학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행정학은. 나중에 이제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고집 부리는 것보다는 명확히 틀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하셔야 돼, 행정학은.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오답 포인트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오답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3번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얘기고요. 근무성적 평정은 그 안에 두 가지로 나눠서 평정은 그 안에 성과계약 등 평가 4급 이상은, 그 다음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 그죠? 근무성적 평정 안에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 평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무성적 평가는, 그죠?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죠. 근무성적 평정 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과계약 등 평가는 4급 이상이죠. 매년 1회, 평가 결과는 성과급 등에 활용이 됐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 1회가 원칙이고, 근무성적 평가는 연 2회가 원칙이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성과계약 등 평가니까 당연히 성과급 등에 반영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성적과 임용 후의 근무 성적, 근평을 비교한다 하는 것은 신뢰성 검증이 아니라 시험과 근평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 타당도로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고요. 자, 평정오류 중 시간적으로는 평정자가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특정 오류를 계속 범한다 돼 있는데, 일정한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건 시간적 오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시간적 오류는 사람이 초기 일에 영향을 받거나 막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나 마지막 영향을 받는 거, 이런 게 시간적 오류고, 이제 이렇게 일관적 오차, 체계적 오차, 규칙적 오차, 언제나 좋은 점수, 언제나 나쁜 점수, 그렇죠?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일관적, 체계적, 규칙적 오차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입각해서 특정 오류를 계속 범하면 이건 오히려 일관적 오차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세모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념이 생소한 게 있지만 답이 좀 명확했다. 그래서 사실 고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시험입니다. 확신은 없지만 틀린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프레이스만과 윌다베스키가 지적한 정책 집행의 실패 요인인데요. 프레이스만과 윌다베스키는 오클랜드 사업 실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동행동의 복잡성. 이건 뭐냐면 사공이 많아.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공동행동, 사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공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너무 참여자가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책 집행이 어려웠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꾸 교체되어서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정책을 집행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마련에 실패했고요. 담당 기구도 적절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행동의 복잡성 속에서, 그렇죠? 정책 집행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자, 그래서 집행기관 정책 수단의 부적절한 선정이 문제가 되었고요. 많은 기관과 사람이 참여해서 사람이 공동행동, 그죠? 사공이 많았다는 거죠.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 공동행동의 복잡성입니다. 주요 지위에 있는 이들의 교체로, 그죠?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줄어들었고요. 4번, 근데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했기 때문에, 공동행동의 복잡성이에요. 그렇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 단순, 복잡. 그렇죠? 반대말.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복잡성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정보의 원칙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명확하게 답이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는 전자정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정보의 원칙, 얘는 과거에도 시험이 많이 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정보는 대민 서비스에, 이게 핵심 뭐냐면 전자정보가 국민을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되냐면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의 통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이 통제하려고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를 잘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민 서비스의 전자는 맞을 수 있지만, 자,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전자정보는 국민. 이걸 이제 포인트로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영 등을 위해 이런 걸 고려해야 돼요. 이걸 하는 게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개념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전자정보를 만들 때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설계도라는 거죠. 아키텍처라는 게. 그래서 실제 각 부처가 정보기술을 도입했을 때, 그죠? A라는 기술을 가지고 기계처가, 통일부는 B 기술을, 외교부는 C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기술들을.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봤는데, 이런 각 부처마다 어떤 기술들이 도입되어 있는지를 뭐하면 이렇게 설계도 정리를 해놓으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C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정리한 걸 보니까 외교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 상호 운영성 증진을 위해서 뭘 만드냐면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부가 도입한 정보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쫙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처가 도입할 때 이거 C가 외교부에 있는데 한번 빌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운영성을 증진하는 것도 전자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 이미 과거에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그리고 당연히 업무의 혁신과 생산성 효율성 증진,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와 공개, 공동이용, 다음은 6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정부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리을은 당연한 거예요. 행정부의 혁신,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한 거다. 행정기관의 편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틀렸고. 자,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영성 증진. 근데 여러분, 전자정보가 있다면, 그죠? 가외성. 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공유하면 돼요. 자꾸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에 똑같은 걸? 그게 가외성이야. 행정운영의 가외성을 확보하자는 게 전자정부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가외성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오히려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공유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보가 되면 될수록 가외성의 장치가 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외성의 확보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해당되고요. 이미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으로 쭉 나왔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전자정보가 익숙하지 않고 사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개념적으로도 풀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약간은 오답률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시고 16번 라스웰이 주장한 정책학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자, 정책학이라는 거는 사회 과정의 일부로서 맥락성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 정립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이다. 문제 지향성. 그리고 규범이란 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과 처방적인 어떤 규범 지향성. 그리고 정책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은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돼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범학문성, 다양성, 그리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융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맥락성, 다양성, 문제 지향성, 합법성은 아무 관련이 없죠. 1번.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16번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자, 17번. 공무원 연금 제도고요. 연금이란 거는 보험과 부양 원리가 혼합된 제도이다. 여러분들, 연금을 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든 거나 비슷한 거죠. 보험 원리가 있는 거고. 다만 국가가, 여러분, 내가 내 월급에서 9% 내면 국가도 9% 내주죠. 국가가 이 9%를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노후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 원리도. 나는 내가 이 9% 내는 건, 내가 내는 9%는 뭐예요? 보험을 든 거랑 비슷한 거고, 국가가 내주는 9%는 여러분을 노후를 부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혼합된 제도입니다. 자, 2010년 이후에 신규 임용자의 퇴직연금 개시 연령이 60세다 되는데, 몇 살 때부터요? 65세 때부터 맞죠. 그렇죠? 10년 이상 근무하면 65세 때부터. 그래서 뭐 쉽게 풀 수 있죠. 65세. 자, 3번.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장한다. 실제 공무원 연금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예요. 그죠? 인사혁신처. 중후부처는 인사혁신처장이 될 수 있고요. 퇴직연금의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10년 이상 재직해야죠. 10년 이상 근무하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 2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고요. 자, 과학적 관리론을 적용한 제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정도가 조금 어떤 분에게 쉽고 어떤 분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답은 3번이고요. 실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역관주의에서 펜들턴법을 통해 실적주의로 넘어왔는데요. 능력 중심의 이런 실적주의를 베이스로 정책 중립, 실적주의를 통해서 사실 직업근무제가 도입했어요. 이제 계급제 베이스인데 사실 이제 능력 중심의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꼭 직업공무원제로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능력 중심으로 좀 운영되기 쉬운 게 뭐예요? 직위분리제. 직위분리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과 이 실적주의가 잘 어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급제 베이스의 직업공무원제와 직위분리제가 사실 이제 충돌이 되다가 결국은 미국은 직위분리제 중심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주의 베이스와 함께 직위분리제가 발전을 했는데 그와 함께 이제 직위분리제가 발전한 배경은 또 하나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자,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계처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자, 직위분리제는 직무를 쭉 A 직무, B 직무, C 직무로 나눠놓고 그거를 난이도에 따라 그렇죠? 난이도에 따라 쭉 분류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계 설계도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품이에요. 필요한 사람을 이 C1 일을 할 수 있는 C2, C3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기계 부품을 꽂아서 엔진을 집어넣고 페달을 집어넣고 그죠? 히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의 부품으로 보고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각각의 위치에 설계도에 맞게끔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면 기계처럼 각자 일을 하면서 윙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베이스가 조직을 이게 직위분리제인데 직위분리제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기계처럼 운영하려고 만든 조직 구조예요. 조직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가 전문성과 연결되고 조직을 기계처럼 만들려는 과학적 관리론이 직위분리제하고 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주의와 과학적 관리론의 발달은 직위분리제 발달에 이제 많은 자극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베이스의 직위분리제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인사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강조되면서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 관리론 작용한 제도는 보다 직위분리제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베이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문제가 어떤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고 어떤 분들은 뭐 배웠던 거니까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어떤 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정책 평가 대상 중 총괄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 중 총괄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총괄평가는 자, 정책 집행 후에 정책이 처음에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그래서 이제 효과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능률성 평가, 공표성 평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정책이 집행 후에 그 의도했던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평가는 이제 총괄평가 혹은 영향평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영향평가는 의도된 효과, 그렇죠? 정말 의도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와 함께 그와 함께 이제 부수적 효과까지도 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산출평가가 결국은 영향평가를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그죠? 의도했던 효과를 평가하는 게 있고, 또 능률성 평가가 약간 산출평가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단기적 산출물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률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도 있고, 의도했던 효과, 의도했던 효과에 이제 의도한 효과와 부수 효과도 평가할 수 있고요. 산출평가는 효과성 평가가 아니라 능률성 평가에 가까운 거고, 능률성은 이제 투입 대비 산출, 좀 더 단기적 결과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적 산출을 평가하는 거고, 결과 평가로서 정책 대상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 평가는. 이건 이제 약간
산출 외에 조금 더 결과, 성과 좀 더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성 평가, 능률성 평가 등이 이제 있고요. 자, 그런데 1번처럼 정책 집행 이후의 관리 절차와 관리 전략, 뭐야? 절차와 전략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정 평가에 가까운 거예요. 집행 도중에 전략이나 설계를 수정 보완하고, 그렇죠? 물론 집행 후에 또 인과관계 경로를 평가하는 거. 경로가 절차, 그렇죠? 전략, 절차 이런 걸 수정 보완하는 거. 그래서 1번은 사실 절차나 전략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거는 이거는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 1번이 틀렸죠. 자, 20번이고요. 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금은 특정 자금을 신축적 운영할 때 만드는 거죠. 신축적 운영할 때. 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의결을 받는데요. 다만 이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 안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고요. 이 예산 안에는 이게 세입세출 예산 아니에요. 그 세입세출 예산 안에는 기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금안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다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금이란 거는 반드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 예산 안에, 이게 세입세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마찬가지로 따로 기금안 만들어서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죠. 그렇죠?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보고서를 만들고요. 집행하고 결산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계획서를 내고요. 집행, 그리고 결산할 때 성과 보고서 내는 겁니다. 이때 예산은 물론 기금도 그래요. 기금도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할 때 기금의 성과 계획서,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무슨 말인지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답은 뭐 너무 쉽죠. 3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은 분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신 분이 있긴 한데, 자, 25년도 예산을 24년도에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26년도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죠. 이건 예산도 이렇게 하는 거고 기금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편성을 할 때 뭘 낸다고 했어요? 성과, 이 돈을 주면 성과를 어떻게 내겠습니다. 성과 계획서를 내고요. 이 성과 계획에 따른 이제 성과 보고서를 이제 26년에 내죠. 자, 그런데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그죠? 22년도에 편성하면서 성과 계획서를 냈을 거고, 이 성과 계획서에 대한 보고서는 24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로 성과 계획서를 내지만 그 전에, 그죠? 이때 22년도 돈에 대한 성과 보고서도 제출하는 거죠. 이거는 이 계획서는 앞으로 25년도에 쓸 돈에 대한 계획서고, 그죠? 이 보고서는 23년도에 집행한 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금도 마찬가지죠.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 그러니까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뭐 답은 쉬우니까요. 자, 21번 문제고요.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인데, 정당은 공식적 통제 기능은 아니고 정당은 대표적인 비공식이죠. 그렇죠?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 중에 정당은 비공식적입니다. 입법부와 정당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내부 통제다. 그래서 실제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소속된 내부 통제기관입니다. 그래서 1번에 공식, 비공식 해서 여기가 틀렸죠. 자, 통제 상황에 맞는 통제 과정의 신축성도 필요하고요. 그죠? 통제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려는 활동입니다. 그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통제예요. 그죠? 답은 쉽고요. 얼마든지. 자, 22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외울 때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는 광역과 기초가 보통세 9개와 목적세 2개를 나눠 갖는다고 그랬어요. 특광, 구, 도, 시군.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통세 7개와 보통세 9개를 7개, 2개로 나눠 갖는 거고요. 여기는 4개, 5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세는 다 광역단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광역단체. 기초는 목적세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특광, 구, 도, 시군, 광역, 기초. 광역, 기초가 보통세와 목적세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죠? 9개니까 7개, 2개, 4개, 5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외울 때 자치, 등재를 외우라고 했어. 등재. 자치, 등재. 그래서 절대 특별시, 광역시세에는 등과 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등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나눠 갖는 건데 등재가 얘가 가져가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세는 등재를 못 가져가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세는 등과 재가 못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등재예요, 등재. 그래서 1번. 등하고 재, 재산세입니다.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뭐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항상 특별시, 광역시세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항상 강조해 왔죠. 자, 보시면 이런 정도는 맞추셔야 합니다. 자, 23번.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선거관리위원회. 사실 이제 독립기관들이에요. 중국헌법, 중앙선관위, 국회, 법원, 헌재 등 이런 독립기관들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니라 사실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가면 선관위 소속 5급 이상은 중선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요. 6급 이하는 중선위 사무총장이 합니다. 원래는 5급 이상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가 아니죠.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고 중국헌법은 독립기관들이에요. 그중에 선관위는 선관위 어떻게 보면 독립성, 행정부가 아닌 이 독립성 있는 이 기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에요. 약간 대통령이 행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여기는 중선위 위원장이 하는 거죠. 다만 6급 이하는 자, 행정부는 5급 이상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6급 이하는 각부 장관들이 하는 것처럼 선관위도 가장 높은 사람이 선관위 위원장이 5급 이상을 하지만 6급 이하는 이 각부 장관 느낌으로 중앙선관위 누가? 사무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관위 6급 이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합니다. 사무총장.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행정부 인사친처가 있고요. 선관위는 따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원장이 아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도 여기서 6급 이하인데 위원장은 장인데 바꿨을까? 약간 이런 세모를 좀 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입니다.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에서 감옥 갔다 오면 5년간은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돼요. 집행유예 받으면 2년간. 근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에 임용결격사유입니다. 뭐 이건 충분히 아는 문제고요. 자, 얘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세모.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론이고. 자,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타 부처 공무원도 임용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누가? 소속상관 제청에 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런데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명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부처 공무원도.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써 있는 거죠. 다 있는 얘기, 당연한 얘기고.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 위원장일까?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일까? 6급 이하일 때. 몰라도 6급 이하? 지금 임용은 5급 이상과 항상 6급 이하로 나눠줘요. 6급 이하일까? 5급 이상일까? 그리고 이 장이 맞을까? 다른 장은 아닐까? 이런 것들. 그렇죠? 오답 포인트가 여기도 숨어 있다는 걸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업 마리니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는데 마리니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행정론. 왈도, 마리니, 프레데릭슨. 그게 마리니? 프레데릭슨. 마리니? 프레데릭슨. 외워서 뭘 강조해요?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 마리니는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니은, 군노는 정치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했는데 군노는 정치행정이라는 논문에서 정치는 국가제의 표명, 행정 국가제 실천, 정치행정은 구분돼야 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적 입장이죠. 그래서 군노는 정치행정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 그래서 이원론 입장이죠. 니은 틀렸고. 자, 넨하르트는 대표적인 방향잡기보다 봉사기를 강조했다. 넨하르트는 대표적으로 자, 신공공 서비스론자고요. 정부 역할을 시민에 대한 뭐로? 봉사. 그죠? 그래서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가 아니라 봉사라는 거죠. 자, 리얼 마치 코엔 올슨은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했다. 네, 코엔 올슨이 대표적으로 쓰레기통 모형 학자죠. 마치 코엔 올슨. 그래서 굉장히 합리성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혼돈과 위기 상황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했다고 하면 틀리죠.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과 디귿이 옳은 거다.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25번. 인데요.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규제 등록제는 정부가 관리 대상 규제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제 법정주의도 문제 한번 나왔지만 규제를 다 등록해라.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우리 사회를 규제할 수 없다. 규제 등록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관리 대상 규제를 항상 등록해라. 자, 규제 유예제는 유예한다는 건 좀 밀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지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이런 규제 유예제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는 자, 기존의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렇죠? 규제 유예제도 있고요. 규제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소멸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일몰제를 두면서 규제 존속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 거죠.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규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존속 기간을 5년으로 정했죠. 이전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것도 쉬운 거지. 다. 4번 규제 비용 관리제는 규제 총량을 정하고 규제의 건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이다. 일단 이 문제는요. 오히려 이제 규제 총량제에 좀 더 가까운 거고 규제 비용 관리제라기보다. 근데 얘는 뭐가 이제 보여야 되냐면요. 1번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 당연한 말과 조금 오답 포인트가 있는 표현. 근데 4번에서 오답 포인트가 보여야 돼요. 오답 포인트가 보이는데 어디가 보이냐? 이하, 이상, 감소, 증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답 포인트 혜택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증가, 감소, 이상, 이하. 그래서 실제 규제 총량제와 또 규제 비용 관리제도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규제 총량제도 있고
규제 총량제라 해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규제 총량을 정해놓고요. 자, 실제 이 행정규제법 기본법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요, 규제를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들이에요. 함부로 규제를 늘리지 못하도록 법에 기록돼야 되고 등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규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총량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규제 총량을 만들어 놨는데 그 총량 안에서 규제 건수가 그 이상으로, 그 총량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죠? 총량을 정해놓고 만약 하나 늘어날 거면 하나를 빼야 돼요. 그래서 규제가 그 건수가 그 총량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규제 총량제예요. 규제 비용관리제도 아닐 뿐더러 비용관리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총량제에 더 가까운 거고, 그리고 총량제라 해도, 그죠? 이게 총량제로 나왔더라도 내용은 뭐예요?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1번과 2번과 3번은 그냥 일반적 얘기가 써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오답 포인트 있는 내용들이 써 있죠. 지금 이번 문제들이 나 헷갈리게 만든 문제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1번, 2번, 3번은 너무나 일반적 얘기를 써놓을 거고, 4번에는 조금 생소한 문제를 놓을 거지만 오답 포인트들 다 집어넣을 거야. 계속 그러고 만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적의 찌기특강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